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뭐니 해도 우선 중동전이 지금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큰 걸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분석 평가를 해드린 대로 지금 헤즈볼라의 제1인자, 이제 공식적인 직책은 사무총장이라고 하네요. 예, 이 사무총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 32년간 이 나스랄라가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조목조목 그야말로 외신에서 뭐 사망했다는 설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설이 계속 반반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왜 사망했다고 저는 판단하는지 정부 판단했는데 우연히도 제가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제는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매우 중요한 구형이 있습니다. 구형, 위증조작 구형이 있어요. 자, 이재명의 운명을 이제 딱 결정내는 제2탄이 될 텐데, 요거 지금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지난번에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중형이 구형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날 구형 위증교사 재판 마지막 최종 결심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게 될 것인지, 자, 요 내용 법조계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뉴스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언론계에서 나오는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형량을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에서는 최고형, 이 법정 최고형 2년형을 그러니까 구형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 법정 최고형은 5년이지만은 5년까지는 안 될 것이다. 한 그동안에 쭉 나온 대로 한 3, 4년 아니면 한 2, 3년, 제가 보기에는요 한 4년, 3, 4년 선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뭐 몇 년이라고 딱 짓기는 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 최고형 여부를 떠나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왜? 아주 사악한 인간이니까. 요거를 판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꼭 판결문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도 뭐 옛날에는 판결문 이거 하나 거들떠보질 않았는데, 요즘은 저도 판결문 그냥 토시까지 내가 다 읽어요. 죄질이 나쁘다는 게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형이 선고돼요. 위중교사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같은 질이 나쁜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지금 30일 날 있게 되는 이 위중조사 재판 최종 결심, 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때 꼭 제 방송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 좋은 분들에게, 그야말로 우리 우파의 애국자적인 그런 분들에게 많이 좀 권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중동전,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동전 동향이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요, 요 국제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만큼 국내 정치가 속된 말로 아주 형편없는 죄인들이 전면에서 휘둘리니까 요 죄인들을 빨리 영창에 보내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뉴스에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국제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빅 이슈들은 제가 간단하게라도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이번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지금 전쟁으로 시작됐는데, 요게 지금 이제 이란 중심의, 이란이 이제 반이스라엘 세력의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참전하느냐 여부가 확전의 변수가 되는데, 일단 나스랄라라고 하는 헤즈볼라의 최고 일종의 이제 지도자라고 그래요. 예,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이란 측에서는 끝까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확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상황을 보시는데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저항의 축, 저항의 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하나는 새로운 질서, 뉴 오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이란, 그 다음에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란 내에 있는 또 이 무장 세력들, 요런 세력들이,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하마스는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반대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저항의 축이 되겠죠.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악의 축. 이 악의 축이 누굽니까? 악의 축이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동전에서는
저항의 축이라는 뉴 컨셉이 나왔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뉴 컨셉은요.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내놓은 그 컨셉, 작전은 바로 뭐냐? 새로운 질서가 되겠습니다. 뉴 오더. 그러면 새로운 질서는 뭐냐? 이게 뉴 오더잖아요. 올드 오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드 오더는 뭐냐? 헤즈볼라 같은 세력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전쟁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뉴 오더, 이런 헤즈볼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측으로 치면은 김정은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뉴 오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 오더하고 뉴 오더에 대해서 저항의 축이 지금 반응하는 요 상황인데, 이제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둘이서 충돌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란 참전이 상당히 이제 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확전 위기, 지금 일부에서는 시기의 제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전 위기 쪽이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이란도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이런 이 공격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확전 위기로 가다가 딱 스톱하고 내려오고, 확전 위기로 가다가 스톱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왜냐? 이란이 끝까지 말로만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않겠다. 바로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좀 모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왔거든요. 요걸 보면은 이제 빈말로만 끝난다. 그러면은요, 이란의 뭐라고죠? 약속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신뢰성을 잃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보도해드릴 때 지금 외신에서 반은 죽었다. 나스랄라가. 반은 살았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죽었다고 판단했는 게 가장 큰 것이요. 저도 이제 정보 분석을 3, 40년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한 33년을 했는데, 보면 이스라엘 이번 헤즈볼라 공격 과정에서 이것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우선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예, 공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뭘로 그럼 저렇게 저는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느냐? 헤즈볼라 지휘부 8명 중에 6명을 전부 사살했어요. 이 얘기는 정확한 정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군사적으로 얼마나 긴급합니까? 기묘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보력을 이제 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 체계, 요게 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그리고 무기 전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확고한 소신, 결기,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의 결기, 헤즈볼라 수장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결기하고 정확한 정보하고 요거를 실행에 옮기는 무기 체계, 요 3박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8명의 지휘부 중에 6명을 사살한 거 아니냐. 이 행적을 보면, 이 공격 능력을 보면 틀림없이 나스랄라도 죽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제 판단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도 이란도 모두가 이 관련 국가들이요, 나스랄라가 죽었다. 그래서 성전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란이 참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 포인트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래서 이란도 계속 고민을 거듭하면서요, 상당히 노키로 대응해 왔어요. 그런데 나스랄라가 죽었다, 이거를 확인한 다음부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굉장히 고수준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중수준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제로다, 확전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 헤즈볼라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에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더 항전을 세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스랄라가 죽은 이후에 헤즈볼라 세력이 재건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 이제 관심인데, 그동안에 나스랄라가 32년이나 집권해 왔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92년도 이후부터, 그러면은 이 32년간 집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공간, 더군다나 헤즈볼라 지휘부 6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을 채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바로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 달라요. 헤즈볼라의 무장력이 그야말로 이 중동 지역에서 비종교군의 무장력으로서는 제일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군 병력까지 합치면 10만 명, 그리고 이제 정규군이 한 5만 명, 그리고 이제 미사일, 로켓 이런 걸 합치면은 최저 12만에서 20만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이 헤즈볼라가 무력화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전망도 하는데요. 저도 그래요. 이게 절대 죽지 않습니다. 헤즈볼라가 일찍 없어졌으면 하마스도 벌써 없어져야 되고 지도부가 제기된다고. 그리고 아프간 게릴라 조직. 예. 요런 이 테러 조직들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많이 때리고 수장들을 다 제거했어요. 다 살아있잖아요. 다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헤즈볼라가 이번 이스라엘의 이 공격에 대한 반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란이 대대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얘기하고 있는 뉴 오더, 새로운 질서의 군사 작전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미 지금도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헤즈볼라의 지금 나스나리가 죽었기 때문에 벌써 뉴 오더의 정책 목표는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치명적 공격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헤즈볼라가 다시 태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수는 우선 이란의 가장 큰 변수고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바로 뭐냐? 미국도 지금 대선전이라고 하는 큰 정치 환경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개입해서 본격적으로 확전으로 치닫는 것은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확전 가능성은 확전의 위기는 지금 분명히 위기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실제화되기에는 제 평가가 틀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슈에서. 자, 그런데 확전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전 여부의 제일 큰 요인은 이란이고요. 변수는. 그 다음에는 미국과 그 다음에 서방 제국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까지는 여력이 없어요. 왜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중동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미국도 별로 확전을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중국이 개입해? 그러면 중국도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어요. 왜냐? 제일 큰 게 중국 경제가 지금 계속 폭삭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지도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국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걸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이란도 이걸 확전하기에는 힘이 부족해. 그래서 저는 확전 위기가 있는 것만큼은 맞다. 그러나 이게 실제화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전망을 해 봅니다. 다만요. 이런 이제 헤즈볼라라든가 이란인가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최소한의 위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당연히 불가피하게 나오겠죠. 자, 요게 전반적인 저희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 상황, 요게 말이죠. 국내 언론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최대한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핵심 부분만 압축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지표로만 보면 한 10등에서 제일 좋은 것은 6등이죠. GNP. 자, 그래서 6등에서부터 한 15위권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되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아셔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꼭 제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있게 되는 이 우의정 교사 사건. 쉽게 핵심만 말씀하시면 제일 큰 게 이제 관심이 이거 이재명이 영창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영창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실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현행범이 아닌 한. 그리고 현행범이라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풀어라. 그러면 또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 구속할 수 있는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국회 체포 동의를 얻어야 되는 법의 한계 때문에 이게 이제 헌법하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속이 실행되기에는 어렵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요 구형량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금 이 선거법에서는 이제 법정 최고형 2년이 구형되는데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이 5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양형 기준으로 따질 때, 양형 기준하고 이제 법정, 형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양형 기준으로 따질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5년보다는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3, 4년 정도가 제일 많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법조계의 의견이 좀 주류적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3, 4년 정도로 때릴 것이냐? 한 중간지대.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 지금요. 이번에 이제 법정 최고에 들어서 그야말로 핵사이다. 이 구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굉장한 박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번에는 그러면 이 최고형을 못 때리느냐? 계속해서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리면 시원한 면은 있지만은 검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이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정치검찰이다. 독재검찰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나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니 민주당이 뭐 2년 때린다고 해서 욕을 안 하고 4년 때린다고 해서 욕을 하느냐 더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작전 전면 검찰의 수사를 부인하잖아요. 요 수사는 독재, 이 압박, 그야말로 정치 탄압, 그렇죠. 정적 제거 이 수사다. 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죄를 검찰에서 구형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이 질에 위중교사의 죄 질에 맞게 최고를 때려야 된다. 왜? 일반 우리 국민이 이런 위중교사 범죄로 된 재판이 재판에서의 구형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 이재명에 대한 그 구형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도대체 몇 개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11개 혐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수차 말씀을 드린 대로 11개. 11개의 범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당의 대표로 하는 사례, 이거는 전무후무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질이다. 더군다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면 재판 진행하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아니면 위증을 하고 위증을 또 협박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위증에서 벗어나서 검사를 갖다가 탄핵하고 또 특검으로 몰고 그야말로 악질은 전부 다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악질 요거의 정점은 뭐냐?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엄정한 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그런데도 헌법기관이라는 자리를 갖다가 방탄합세하고 헌법 가치를 무시하려고는 요 작전을 일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죄질이 나쁜 거를 보면 이거 무조건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선거법 구형할 때는 왜 법정 최고형 2년을 구형하느냐? 6개 양형 기준을 발표했어요. 6개 요인. 6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 전파성이 크다, 그 다음에 다른 전과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죄질이 나쁘다 등등 6가지를 이유로 댔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원형은 위증교사에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위증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김진성이한테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위증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죄가 나가지고 경기도지사 당선이 됐고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위증교사 사건이 굉장히 위중하고 중대한 것이고 그리고 영향이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변수 중에 하나가 지휘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갑과 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김진성이는 일개 비서입니다. 이재명 직접 비서는 비서 수준에 불과했어요. 이재명이는 시장이었어요. 시장. 그런 상호관계가 엄격히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위증을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기억에도 없고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이한테 누명 쓰려고 했다고 들었다고만 좀 해줘. 얼마나 사정사정했어요. 초기에는 사정사정했는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뭘로 압박을 했습니까? 내가 너 이제 그 성담 이 공단 관련해서 1공단과 관련해서 너 거기 1공단 시행업자 김건식한테 3,340만 원 준 거 내가 너 그거 다 알고 있어. 너 그러면 내가 그거 확 까발려버릴 거야. 요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도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12번씩이나 집요하게 김진성한테 위증을 해달라고 했지만은 안 했어요.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요 얘기 3,340만 원 준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증 압박이 아니라 위증 교사가 아니라 위증 협박 압박이다. 그래서 요것도 가중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양형 기준으로 본다면 가중 요인이 더 많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 그 가중 요인 중에 하나는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요. 위증한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김진성에 대해서 이제 형량이 나오겠죠. 뭐 김진성이는 반성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것처럼 유동규나 그다음에 김성태 이런 사람처럼 상당히 낮게 나오겠죠. 설령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뭐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뭐 벌금형으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나 위증 사건의 경우에는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더 형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했어요. 예.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가중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가 악질해가지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 예. 요거가 또 하나의 가중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이슈화 시켰지 않습니까? 요거 생중계해야 돼.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러면은 김동현이하고 요 재판, 그러니까 이제 선고 재판이죠. 이 김동현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성진이는 선거법, 김동현이가 요 위중이잖아. 이거 재판을 생중계할 것이냐? 생중계해야 되죠. 그래서 생중계해야 된다는 여론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우연히도 이 둘 다 좌파 판사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요거는 재판장의 권한이고 배석 판사들하고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은 이게 생중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지금까지도 이재명의 편향적인 재판을 운영해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생중계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게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느냐, 예, 아니면은 이재명의 어떤 체면, 예, 명예가 중요하느냐, 이런 인간한테 무슨 명예가 중요합니까? 무조건 다 까버려야죠. 중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분노해야죠. 예,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선고할 때 최후 진술, 이제 이미 이제 이 결심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최후 뭐 한마디 하려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판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관례적으로 보면은요, 이 그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할 적에는 한 번 할 말 있으면 있냐 물어봐갖고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구속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마디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판사들이 친 이재명 쪽으로 기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마디 하라면 하라. 요 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재명과 죄송합니다. 이창수하고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요즘의 관계는 어떠냐? 왜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 가장 요직 중에 요직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검찰총장 후보 1순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관례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창수가 전에 이원석이하고는 우선 김건희 여사 문제 갖고 얼마나 다퉜어요. 당연히 나 검찰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거 결국 못했잖아요. 조사 나를 조사해. 나 조사 못 받아. 수사팀한테 받으라고 할 수 없어. 딱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이 꼬리 팍 내렸잖아요. 그 정도로 사안이 안 좋았는데 요 심우정이하고 그다음에 이창수하고는요. 찰떡궁합 중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동안에 이제 목요일 날만 주례모가 돼 있었는데요. 수시로 수적들로 들어가서 보고하고 지침받고 보고하고 지침받고 그래서 이러한 찰떡궁합이 없다. 그래서요.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아니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관계가 이창수하고 심우정 관계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월요일 날 있게 되는 위증 교사 최후 이 결심 공판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이번 재판의 경우는 유창훈이가 그랬잖아요. 이건 다 소명이 다 끝난 거야. 간단해. 예, 이거 유죄 맞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유창훈의 이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될 정도로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인가요? 최후 진술 지난번에 선거법에서 이재명이가 18분이나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또 뭐라고 거짓말할지 아무리 짧아도 10분은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시청자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 월요일 날 요 상황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